네, 민주당 공천 갈등 뇌관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결국 서울 중성동갑에서 이 공천 배제됐습니다. 이른바 이 문명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민주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창영 용인대 책임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 사실상 공천 배제가 됐습니다. 최 교수님, 네. 예상을 하셨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진짜 이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상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어제 제가 TV에서 나와서 아마 공천 배제될 거다. 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하루 전에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근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로 밀어볼 때 공천에 관련돼서 말이죠. 예.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이런 비판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가 대단히 어려워질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공천 배제할 거다. 친문과의 어떤 그 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렇게 봤는데 예. 글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뭐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단순하게 공천 잡음이다, 공천 파동이다의 차원을 좀 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당이나 공천에 관련돼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 정도의 문제인데 일반 보편 타당한 인식 하에서 감내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예. 이미 그 단계 좀 넘은 것 같아요. 당내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과연 민주당이 네.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오. 그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게 갈등이 높아지면은 다시 정상으로 오지 않을까? 변증법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할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거의 뭐 이재명 리스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극단으로 찌릿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는 명문정당이다라면서 단결 강조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임 전 실장의 공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선보다는 그 이후의 당권 그리고 그 이후의 대권을 생각한 행보 아니냐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명과 친명의 어떤 갈등이 당내에 있을 때 예. 사실상 비명이 제대로 결집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당내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뭐 홍영표 의원, 전해철 의원 다 원내의 어떤 그 모임들을 주도하고는 있으나 한 사람이 딱 나서서 결집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못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은 원외에 있지만 원내에 들어오면 사실상 홍영표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8월 달에 당권 도전과 관련돼서 대권은 좀 먼 이야기고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라이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이렇게 권고를 하고 또 권유를 하더라도 쳐내야 한다라는 그런 지금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해서요.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다음 스텝 임종석 실장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입장을 밝힌 네. 거예요. 한번 예상을 해보죠. 뭐 그렇게 옵션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남을 가능성도 있는지 그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떨까요? 그게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탈당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상황에 왔으면. 예. 근데 탈당을 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새로운 미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는 탈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의외로. 탈당을 하려면 이제 저도 친문을 결집해서 세력화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예. 네. 아직 그 당내에 엄청난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란 지대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란 그쪽도 그렇고 임종석 전 실장이 민주당에서 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나가기보다는 당내에서 설령 뺏지 못하더라도 뭔가 투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예. 자신 있게 예상은 못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볼 땐 그렇게 생각보다 탈당 가능성이 높지도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친명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글쎄 친문으로서의 임종석 실장이 어떤 위치에서 당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그래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예. 말씀드린 건데
탈당을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또 보장이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무소속으로 남아서 출마한다? 그것도 승리 가능성이 적을 거고 같고. 그 당내 남아서 지금 왜냐면 제가 볼 때 모든 게 끝이 있으면 뭐 새로운 반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거의 극단의 최정점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임계치까지 도달한 것 같은데 당내 갈등이 민주당 내 갈등이.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어떤 변환점, 변곡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일단 고민정 최고위원 임 전 실장 중성동갑 공천 배제 발표 2시간 만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뭐 친명계 자장 정성호 의원이 차라리 물러나라라는 말에 사퇴를 결심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광진에서 일단은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고전 최고위원은 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리 정성호 의원이 그러려면 물러나라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이 무슨 당 지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에 따라서 물러났다고는 하나 예. 사실상 예정돼 있었다라고 여겨져요. 뭐냐면 지금 임종석 실장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당무 거부하기 전날 4시간 동안의 회의에서 이 임종석 실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언론 보도가 그건 없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하루 지나니까 분명히 그 이야기가 있었고 부딪혔다 그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고민정 의원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지금 친문들의 가장 큰 화두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어떤 거취가 문제가 아니고 임종석 실장을 비롯해서 친문들의 어떤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이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비명이 사실 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 정파가 있어요. 그 그렇겠죠. 안에도. 예,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부엉이 모임, 뭐 민주주의 4.0 이렇게 분산돼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임종석 실장이 내가 남아 있느냐 나가느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공천에 배제될 사람들의 운명까지 함께 연결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실장이 아마도 탈당하지 않을까. 그게 고민정 의원의 사퇴와 연결돼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위치가 단순히 한 명의 출마자가 아니라 그 개파를 아우르는 중심에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제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요, 공천에 반발하는 이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친문계 홍영표 의원, 이 대표 네.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의총이 끝난 뒤에 홍영표 의원과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 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홍영표 의원 이 대표를 향해서 본인 가죽은 왜 안 벗기냐, 남의 가죽만 벗긴다. 글쎄 상당히 좀 세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게 가죽 혁자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자기 가죽까지는 안 벗기더라도 예. 최소한도 스스로에 대한 그리고 또 자기 측근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최근에 어쨌든 이 공천 파동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말이죠.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무리 자기 자신의 세로 가려 한다 하더라도 예. 지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여러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학습 효과를 얻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천 잡음이라는 게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면요, 당대표가 측근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그 최소한의 뭐 희생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이 파동을 뭐 진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전혀 이 사태 본질과 무관하게 자기 뜻대로 가겠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는 건 정치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이 대표 의총 내내 별다른 발언하지 않았고 의총 이후에 여러 의견을 당무에 참고하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참고하겠다라는 말 사실 뭐 이해했다,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들으셨어요? 저는 이 대표가 지금 의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참고하겠다? 그냥 의례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자신들이 지금 주장하고 또 의견을 냈던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지요. 네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 자신이 지금 혁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의총장에서 당연히 뭐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걸 알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갔다면 물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 유권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 즉 우리는 지금 혁신을 하고 있다. 혁신의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은 무엇 때문에 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아 대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 일부는 그래도 아유 지금 이 당 좀 바뀌어야 돼.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저렇게 회피하고 외면하고 난 그냥 마이웨이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아이고 이게 공천이 지금 혁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 사람 심는 거냐 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아이고 자기 사람 심는 거에 불과하구나 라고 여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태도는 대표가 아유 소통은 이제 끝났어. 나는 쳐낼 사람 쳐낼 거야 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이제 그 친명의 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요. 이 공천 기초가 된 여론조사 관련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필모 전 이 선관위원장이죠. 이 공정성 논란이 된 여론조사 업체를 누군가가 전화로 지시를 끼워 넣었다. 본인도 속았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발언은 그 네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민주당의 여러 공천 갈등 중에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 이 부분이 맞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 맞아요. 네. 일단 배제는 하긴 했는데 배제를 했으면 이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조사된 그 상황을 바로 잡아야죠. 네. 그걸 공개해야 되는 거죠, 투명하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일단 무조건 배제만 했기 때문에 정필모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공천 파동의 하나의 그 요인에 불과해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당으로 이제 가겠다. 그런 맥락 하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 저는 이 자체도 자체입니다만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예. 여론조사 업체를 이렇게 끼워 넣었다 다시 배제하면 거기다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설명도 없이 그냥 배제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다. 그럼 그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그 당사자들은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시정 조치가 없잖아요. 네네. 전 일상적인 우리 일반 시민사회의 생활에서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근데 지금 이 제1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그런 추천 과정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제가 알기에는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당의 공천 파동이 많이 있었죠. 뭐 네. 여야 정당들이 말이죠. 그러나 이 정도로 특정 정파에 치우친 공천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공천 앞두고 민주당의 탈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예. 앞서서 뭐 김영주, 이수진, 박영수 의원이 탈당을 선언을 했고요. 서른 의원도 어제 의총에서 당을 떠나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탈당이 이제 친문 핵심 인사들이죠. 임종석, 홍영표, 전해철 그런 의원들의 탈당으로도 좀 이어질지 여기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영표 의원이 어저께 의총에서 거의 정말 대표를 향해서 이 시쳇말을 동원해서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결심을 세우지 않고 하겠습니까? 하위 10%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거의 자신이 밝혔는데 만약에 하위 10%를 인정을 하고 경선에 참여할 사람이라면 저는 저 정도로 의총에서 강하게 홍영표 의원의 심성으로 봤을 때 강하게 이야기하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사실 저는 뭐가 문제냐면 이미 이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들이 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전해철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40여일 앞두고 거의 모든 그러니까 중진, 비명계 중진 의원들이 거의 다 지금 경선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공천 배제가 됐거든요. 네네. 이 상황에서는 저는 집단화의 가능성, 집단 탈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임 전 실장의 공천 배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이 민주당의 이상한 일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글쎄, 뭐 남의 당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의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예. 이재명 리스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총선 이후에 설령 제1당이 안 되더라도 네. 당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있으라고 예상이 되고 예.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될 테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예. 그때 이 친명 의원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나름의 학습 효과. 전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이제 이른바 사천 논란이 생긴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맥락이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이해가 가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단지 이제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럼 국민의힘의 공천은 다 괜찮은 거냐? 그건 전혀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공천을 두고 친윤 의원들 주로 이 공천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 어떻게 반박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공천이 좀 진행이 될수록 결국에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님들이 좀 남아있다 이런 비판들이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네, 한 위원장 본인은 물론이고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지 않았냐. 친윤 공천 지적 선을 딱 그었습니다. 여당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당은 거의 그 모든 선거에서 다 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선과 네. 지선에서는 이겼지만 그 직전에 4개의 선거에서 연달아 실패했죠. 패배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정당입니다. 특히 총선은 이미 21대 총선에서 이 보수 계열 정당이 가장 적게 받은 108석밖에 못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절실하게 이겨야 한다.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예. 네. 축구로 얘기하면 조금 공격적이지 않고 수비만 하는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의 축구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기겠다. 이기면 사실 아무리 중간에 네. 비판을 받더라도 감독으로서 이기는 그런 경기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좀 답답합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워낙에 공천 갈등이 심했어요. 예. 단수 공천 발표하면 그날 단수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모두 다 불복 선언을 할 정도로 처참했거든요. 그것을 이후에 연착륙시키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 좀 더 조용한 그런 선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용한 선거가 계속 이뤄질지 이제 공천 작업이 오늘 또 경선 발표가 있잖아요. 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볼 게 있어요. 서울 영등포 을출마를 준비하던 이 박민식 전 장관. 돌연 당내 경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경선 지역구로 결정이 되죠. 하루 만인데. 글쎄 무슨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배경이 궁금하고 그럼 앞으로 박민식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글쎄 영등포 을 지역에서 아마 박민식 전 장관이 승리 가능성이 일단 별로 적다고 봤던 것 같아요. 경선에서 이길 수 경선 없다. 자체가 네. 박영찬 후보하고 경선을 치러서 예. 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근데 박민식 전 장관이 장관 출신인데 네. 그 권력 핵심과 전혀 상의 없이 물밑접촉 없이 그렇게 그만두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 아. 박민식
전 장관이 종로 얘기 나왔다가 분당 얘기 나왔다가 이게 영등포로 갔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를 볼 때 영등포에서 경선을 치러서 영등포에서 경선 이후에 패배한 것보다는 일단 명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당의 승리 위해서 내가 물러난다는 명분이 뭐 다 의원들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런 명분을 세워서 하는 게 자신의 향후 정치 거취에도 도움이 되고 예. 또 실리적으로 봐도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데 예. 굳이 참여할 게 없다라고 그런 게 기본으로 돼서 아마 경선 포기를 선언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발표 지역 25곳인데요. 발표 지역 가운데 관심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남구 을이 포함되어 있고요. 텃밭인 영남권 19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김은혜 전 수석, 또 김민수 당 대변인이 겨루는 성남 분당 을도 대상 지역입니다.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두 갈래 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어쨌든 인지도가 높은 쪽이 지금 훨씬 더 유리하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뭐 현역 불패 이 소리가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인지도가 높으니까 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활동도 하고 울산 시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하다. 김은혜 전 의원도 사실 현역은 아니지만 예. 인지도 면에서는 김민수 대변인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지요. 뭐냐면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경선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흐름들이 인지도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양지에서 있었는데 굳이 또 뭐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어떤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오늘 양천갑의 조수진 구자룡 그 경선도 그렇고요. 그렇죠. 오늘 굉장히 예. 그런 핫한 지역들이 많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그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3지대 이야기 짧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요. 민주당의 공천 내용을 틈타서 이른바 이삭죽기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입니다. 박용순 의원은 이미 합류를 했고 그다음에 뭐 임종석 의원을 뭐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아까 임종석 의원 얘기 아까 잠깐 나눴습니다만 예. 저는 그게 가능성 높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인데 예. 네. 공천 탈락했다고 해서 가볍게 새로미로 간다? 저는 그건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몇 명의 의원은 새로미로 갈 것 같습니다. 새로미가 네. 그렇다면 또 쇠를 부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미래로서는 그야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미래가 지난번에 이제 19일 날 결렬이 선언됐잖아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네. 그 이후에 크게 동력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죠. 이낙연 대표가 예. 호남에서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중도층이나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어제 이제 동단 신도시 선거구가 화성정, 화성을로 나뉜다면 출마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지역이 30대래요. 네. 34세 평균 연령이 그렇다고 합니다. 반도체 벨트라고. 그렇죠. 네. 반도체 벨트라고 해서 삼성 사업장도 있고 해서 예. 정책적인 어떤 이슈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신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지금 쇼핑을 한 듯이 하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 많으니까 내가 거기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대표는 사실 전체를 보면서 판을 그리고 자신이 희생하면서 남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더군다나 양천갑 얘기도 나오고 또 TK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당대표는 어쨌든 아이고 내가 중심에 서겠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의 어떤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